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2020년 10월 27일입니다. 임진강가에 민통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원래 오늘은요, 어제 이어서 은행알도 좀 줍고요. 그리고 미나리를 캐러 가려다가 경사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강물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메모를 해가면서 강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역사군 행동학이라는 명제를 또 한번 얘기하죠. 지난 시간은 역사군 미학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오늘은 역사군 행동학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군 행동학이다 이랬을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첫 번째 떠올리는 것이 실천적 지식인 실천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일단 연상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단순하게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해서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사회가 필요한다면은, 이를테면은 사회의 변화, 아니면 기술력의 변화, 문화의 변화, 그리고 가장 핵인 것이죠. 정치력의 변화 또는 변동을 꾀하고자 할 때 지식인들이 앞장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도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들을 실천적 지식인이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게 되면 고려시대 때 왕건을 비롯한 일부의 세력들, 그리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궁예도 실천적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건국은 흔히 말하는 그 당시 때 성리학자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본격적으로 주도해서 건국을 한 거죠. 이거를 혁명이라고 표현할지 정변이라고 표현할지 왕의 찬탈이라고 표현할지 각각 평가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식인들이 실천을 통해서 이룬 겁니다. 서양사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 문자 기호를 통한 지식인도 있지만, 문자 이전에도 지식은 많이 있었거든요. 지식인들이 결국은 이 세계를 움직여온 것이죠. 그리고 서양사에도 보면은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의 데카프리스테난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혁명, 뭐 등등, 그리고 역시 영국의 시민혁명도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실천적 지식인이 앞장서서 역사의 변화를 유도한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근대에 들어서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 갑오농민전쟁,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1894년에 흔히 말하는 동학농민혁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종교인들의 활동도 있었고, 대체적으로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역시 발휘하고 끌어간 것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실천적 지식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역사학은 행동학이다. 이때는 이런 실천적 지식인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회과학자들도 얘기할 수가 있고, 지금은 너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유행되고 남발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언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에서 행동학이다, 역사학자 입장에서 역사 연구 방법론 또는 역사학을 접근하는 방법, 역사를 통해서 인류에게 사회에 봉사하는 방법, 기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을 때 행동학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을 답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바로 현장에 와 있는데요. 현장 답사하면서 제가 찾아낸 명제가 역사학은 행동학이구나,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학자 입장에서 현장에 가게 되면은 정말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한반도 서울 중심에 살고 있었잖아요. 제가 보는 환경들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는 이런 환경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적어도 고구려, 발해, 그리고 그 이전서 원조선, 부여 등등의 나라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활동한 모델은 현재 한반도만이 아니라 한반도 북부 지역, 그리고 남만주, 그리고 북만주, 심지어는 동만주 일대까지 확장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역사가 500년이나 10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계승된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역사를 이해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역을 가봐야 돼요. 가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 정말 역사학은 행동학이로구나. 현장 답사가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제가 자각을 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95년도 여름에 북만주 지역에 있는 대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안은 백두산 천지에서 출발했던 송강이 쭉 북상하다가 흥활령 지역에서 내려온 눈강과 만나서 꺾여지는 곳이에요. 제1송화강, 즉 동류송화강이 시작되는 곳 주변인데요. 북부의 발상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여의 중요한 핵심지였던 건 분명해요. 당연히 고구려에서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발에도 부여부가 있었던 것이죠. 이 주변 지역에서 말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말 타고 내려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모든 개념들이 깨졌어요. 고려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농경적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편안한 자연환경 속만이 아니라 정말 끝없이 펼쳐진 초평성, 초원에서도 역사활동을 했고, 그리고 숲이 끝없이 우거진 그런 산림 속에서도 역사활동을 했구나.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달라지는 거죠. 특히나 무엇이 달라지냐면 그들의 행동 양식도 달라지지만 관리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치 구조가 달라져요. 어떤 식으로 지방을 지배할까, 지방을 관리할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망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역사관 행동학이다 이런 명제가 없이 또는 현장 답사로지 않는다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처럼 1960년대 말까지도 지속됐던 우리나라 역사학의 일반적 풍토처럼 현장 답사를 무시하거나 게을리한다면 역사상을 제대로 알 수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고구려 발해 원조선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공간 감각이 달라지고요. 거리 감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역사학은 정말 행동학이로구나, 이걸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82년도에 대한해협에 뗏목을 띄웠습니다. 거제도를 출항해서 해모수란 뗏목을 띄웠는데 33시간 만에 실패했어요. 이거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아니,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제와 연관돼서도 현장을 가보지 않았으면 이건 모르는 거죠. 저는 그 당시 때 항법을 고려해서 거제도를 출항지로 삼았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일제시대 때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한 한반도 남쪽에서 일본 열도 즉 대마도로 갈 때 가장 좋은 척지는 현재 거제도 일대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물과 유적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가야의 한 소국 중엔 동로국의 위치를 지금 거제도로 비정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출발한 거제도의 항구는 다대포인데요. 뒷산 이름이 가라산이에요. 그리고 대마도가 있고요. 최종 목적지인 큐슈의 북쪽 지역도 가라쯤입니다. 가라의 항구란 뜻이거든요. 한자로는 현재 당진, 당나라당, 나루진자를 쓰지만 1382년까지는 우리 한국 걸 때 쓴 한진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라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당시에 그 선사시대부터 항해가 충분히 가능했었고 이런 항로를 통했을 것이고 항구는 어느 지역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음에 탐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중국의 절강성 주산군도를 뗏목으로 출항을 했습니다. 원래 목표지는 흑산도경에서 인천이었었는데 실패했어요. 중간에 태풍을 만나서 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북상하다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것이 산동반도 동쪽 끝에 있는 성산항 밑에 있는 바로 석도항이었었어요. 석도항은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이 있는 것이고 주로 제당 신라들이 한국을 향해서 당시 신라를 향해서 출항했던 항구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제가 그 앞에 9km 앞까지 자력으로 간 겁니다. 우리 뗏목이. 그걸 통해서 당시 항해상에서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시기에 출항하는 것이 좋은데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역사상에서 표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표를 통해서도 양지역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졌거나 사건들이 일어나겠구나, 이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97년도에는 똑같이 절강선 부산 지역을 출항해서 17일째 흑산도 안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항법을 놓고 볼 때 당연히 중국의 절강성 지역을 출항하면 자연스럽게 도착하는 곳이 흑산도 영해 또는 건해라는 것이죠. 우리는 흑산도에 도착했어요. 망망대해 조그만 섬인 흑산도 뒤편안에 정확히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뗏목보다 더 훨씬 발달된 조선술과 항해술을 가졌던 주변 사람들은 뭐 너무나 당연히 쉽게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실상들을 많이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료를 통하거나 지도를 통해서 놓고 보고 대충 정의를 내리거나 결론 내린 것은 과학적이지 않은 거죠. 역사에서 과학적이고 실증이고 고증이라는 것은 바로 사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볼 때 역사는 행동학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인 역사를 해석하는 지식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서 다른 것들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와서도 단순하게 어떤 공간
아니면은 빈동산 앞에 이런 것이 아니라 와서 보니까 강물이 있는데 이 주변 지역은 강물이 얕아요. 당연히 예전에 여울이 있었던 것이죠. 여울이 있으니까 도화가 가능했고 도화가 가능한 거니까 지금도 여기는 군사 거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지금 들국화가 있고 억새 종류가 있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갈참나무도 있고 뒤쪽에는 밭도 있습니다. 논도 있고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현장을 가면서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만주 지역에서 말 타고 내려올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제가 봤겠습니다. 그 지역의 자연환경, 산세부터 물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농토들, 그리고 오고 가는 물건들, 그리고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과거에 있었던 많은 동물들도 있었잖아요. 식물들도 다양한 것이 지천으로 널려져 있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야지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실상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지역을 놓고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의 몇 가지 행동이라든가 또는 권력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의 총체고요. 그리고 큰 피라미드를 놓고 볼 때 피라미드의 아랫부분들 아니면 빙산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역사의 진짜고요. 나머지 표면에 들어간 것을 갖고 우리는 역사를 해석하는데 적어도 정보는 부재할 수 있을지언정 적어도 90% 이상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역사를 해석해야 돼요. 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역사가 행동학이다. 그렇다면은 자연환경을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한 이런 다른 존재물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이거는 역사학자뿐만이 아니라 지식인들 모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연의 삶, 인간의 삶, 그리고 환경, 생태에 관해서 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한 겁니다.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책상 앞에 도시에서, 거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직접 닥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고 이때 그들은 자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얻은 생각과 사유,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그런 것을 가능한 그대로 보존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론이 필요한 거죠. 저는 환경운동론자들의 이런 움직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 환경운동론자들에도 영향을 준 책이 있죠. 한 책이지만 침묵의 봄, 리처드 카슨이 쓴 책인데 이런 것들이 중에는 오류로 드러난 사실들이 있었지만 큰 틀 속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또는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는 행동학이다 그랬을 때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로서는 가장 중요해요. 어떤 의미냐면요. 현장에 가면은 우리가 현장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을 글자로 보게 되면 저는 인물을 보는 겁니다. 신숙주, 아니면 이순신, 이종무 등등.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면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연관된 가게,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았던 고향, 그 사람이 거주했던 집,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 이런 데 가면은 단순하게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갖 생각들이 밀려 들어오고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의 애정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책임감 있게 그 인물이라든가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역사만이 아니라 인간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역사학은 그런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객관이라든가 가치 중립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흔히 말해서 미사여구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가치 중립적이란 것은 말 그대로 정말 그 주체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 그리고 평가자 입장에서 옵서버죠. 여기서의 정확한 판단,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온 것이 정말 올바른 팩트, 사실이고 또 더 나아가서 진실이 되는 거지, 가치 중립적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서 산술적 또는 계량적 중간을 택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죠. 역사는 행동학이다 그랬을 때는 현장에 가서 어떤 대상체, 자연도 사건도 인물도 그들과의 합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겁니다. 제가 이런 게요. 고구려 유적을 답사를 떠납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광개토 태양비에 가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광개토 태양비에 가면은
접근이 어느 정도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2004년 이후에 우리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학생들에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가서 10분간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보고 관찰해라. 그때 얼마나 넓겠습니까? 사람이 20명 정도 되라면 꽉 차는 공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거기서 그대로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지 하죠. 즉 고글의 후에는 우리 학생들과 광개토대왕비가 직접 맞을 수 있는 또는 살을 섞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간섭을 합니까? 그래서 그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다니면서 뭔가 떠올리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제가 덧붙입니다. 얘들아, 지금 중국인들이 막고 있지만 슬쩍 한번 손가락에도 대봐라. 그렇게 손가락에 대봐라. 너희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그냥 보는 것과 살짝이라도 광개토대왕비의 손가락을 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대는 순간에 너는 벌써 거기서 어떤 기운을 느낄 것이고 살결을 느낄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자체가 가진 기운과 역사적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너는 스스로를 통해 가지고 많이 빨아들이고 뭐에 생기게 할 것이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저는 어디서든지 뭔가 갖고 돌을 들거나 나뭇잎을 들거나 아니면 흙을 만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렇게 시킵니다. 만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Just do it 그럽니다. 어떤 사물을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는데 100번 듣는 것보단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100번 보는 것보다는 한 번 만지는 게 훨씬 효용성입니다. 이걸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있는 거죠?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100번 만지는 것보다는 한 번 직접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하기죠. 이걸 just do it이라고 그래요. 가서 뭔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 역사상 중에서도 조금을 알게 되고 그 어마어마한 사건과 이런 무궁무진한 감동 이런 속에서도 자그마한 것만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근데 그렇지 않고 사료를 통해서 앉아서 자기 상상을 통해서 상식을 통해서 역사를 해석하고 정을 내리면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세대라든가 우리 윗세대들이 가진 한계가 있거든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한계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가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장년 세대 그리고 지금 막 배우는 젊은 세대들은 역사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지식인들은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조선시대 때 성리학자들이 가진 나쁜 습관과 병폐거든요. 지금까지도 그걸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라면 정말 일제시대 때 동초운동 하는 것처럼 독립군처럼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그들과 함께 그들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고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학교를 만들고 자기가 노력을 학생을 같이 하면서 학교를 좀 더 크게 만들고 똑같이 역사학자도 지식인도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물론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이면은 때로는 실수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는 행동학이라는 명제를 여기 와서 갑자기 메모를 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빠진 게 있네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은 역사는 행동학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한 예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떠오른 것은 뭐냐면 화랑이에요. 화랑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 때 최고의 권력자를 가진 사람들의 자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러나 이 사람들 동시에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희생을 할 준비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화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수련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면서 또는 유호산수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산수를 다니면서 많이 배우는 거죠. 즐기고.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념적으로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현장에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다니면서 어떤 강력한 끈끈한 동료와 함께 공동체 의식, 전사 공동체로서의 의식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현장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많은 젊은 학생들을 데리고 쭉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한 거 아닙니까? 공자도 마찬가지로. 화랑도 보면은 이렇게 본인들이 화랑과 낭도가 하나의 물을 이루어서
산천을 다니면서 현장 박살하면서 행동하게 정의를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학문적으로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고구려 전공대청에서 볼 때, 그리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놓고 볼 때, 화랑제도, 우리가 화랑이란 것은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조의 선임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고구려인들이, 특히 고구려 젊은이들이 그런 식의 수련과 훈련을 했던 것이죠. 명제는 역사건 행동학이다, 이걸로 출발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지식인은 행동을 해야 되고요. 그 행동은 흔히 말하는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이외의 모든 것들, 특히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 물과 이류, 물과 나가 하나가 되는 것, 천지동군, 하늘과 땅은 하나의 뿌리가 이루어졌다는 것, 만물일체, 만물은 일체라는 것, 이런 것들, 뭐 어느 시대에나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선지자나 다 똑같은 얘기란 것인데, 다만 그것들이 얼마나 실천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 사람은 이 우주와 자연의 한 부분이면서 전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도 있죠. 끝없이 인간이 지향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나와 대상차의 간격, 나와 대상차의 갈등, 이런 것들을 무화시키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것이죠. 거기에 행동학이라는 것이 있고, 저는 역사학이 그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역사학은 행동학이다, 이런 명제를 강조해 주십니다. 기분 좋잖아요. 현장에 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기가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만주로 가세요, 유라시아로 가세요, 이런 데를 가면 얼마나 호탕해집니까? 그러면 짓눌렸던 기가 팍 퍼지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얼마든지 명상이 되면서 사고가 개방이 되거든요. 뭐 제가 예를 안 들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 많은 선지자들, 많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다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